내 친구와 바람 피우고도 내가 회사를 지키려고 네 아내가 될 거라 믿었어. 잘 봐, 차민준. 이 결혼은 끝났고 지금부터 나는 네 삼촌 차태겸의 약혼녀야. 다음에 만나면 작은 어머니라고 불러. 가장 친한 친구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결혼식장에 나타나 신랑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신부 한서유는 울지도 도망치지도 않았다. 그녀는 오늘의 배신을 이미 알고 있었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더 거대한 판을 뒤집을 준비를 끝낸 상태였다. 다만 그녀가 새로운 약혼자로 선택한 남자가 이 모든 사건을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는 서윤조차 알지 못했다. 명화호텔 그랜드 볼룸의 육중한 문이 열리자 피아노 연주가 가장 먼저 끊겼다. 수백 개의 크리스털 조명 아래에서 하객들의 얼굴이 일제히 입구를 향했고 단상 위에 서 있던 한서윤도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문 앞에는 또 한 명의 신부가 서 있었다. 새하얀 머메이드 드레스를 입고 진주가 박힌 베일을 늘어뜨린 유나리는 숨을 몰아쉬면서도 입술 끝에 이상할 만큼 선명한 미소를 걸고 있었다. 그녀는 서윤의 대학 시절부터 가장 가까웠던 친구였고 윤술 아틀리에에서 누구보다 오래 서윤을 보좌했던 사람이었다. 나리는 하객들 사이를 가르며 단상 앞으로 걸어왔다. 누군가 당황한 목소리로 "저 여자 누구야?" 라고 묻자 나리는 기다렸다는 듯 부케를 바닥에 던지며 말했다. "저는 차민준 씨가 진짜 사랑하는 여자예요." 민준의 어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당장 끌어내요. 경호원들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라고 소리쳤지만 입구 양쪽에 서 있던 경호원들은 움직이지 않았다. 한 사람은 이어폰에 손을 댄 채 객석 뒤편을 힐끗 바라보았고 다른 사람은 마치 이미 지시를 받은 사람처럼 시선을 내렸다. 나리는 단상 아래에 멈춰 민준을 올려다보며 외쳤다. "민준 씨, 이제 말해. 나한테 오늘 모든 걸 끝내겠다고 했잖아." 민준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만 곧 턱을 굳혔다. "나리야, 지금 네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알아. 그래서 온 거야. 내가 아니면 이 결혼을 멈출 사람이 없으니까. 그만하고 나가. 왜 어젯밤까지 사랑한다고 해놓고 저 여자 앞에서는 겁이 나." 하객들의 휴대전화가 하나둘 올라갔다. 그러나 세상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꽂힌 순간에도 서유는 울지 않았다. 그녀는 나리의 드레스 자락에 달린 수입 레이스를 잠시 바라본 뒤 마치 고객의 피팅 상태를 확인하듯 담담하게 말했다. "그 드레스 허리선이 너한테 맞지 않아. 내 작업실에서 가져간 샘플이지." 나리의 얼굴에서 미소가 잠시 사라졌다. 서유는 그 짧은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다. 석 달 전부터 윤슬 아틀리에의 샘플 원단이 사라졌고 지난달에는 신작 디자인 파일이 외부 계정으로 전송되었다. 서유는 범인을 알고도 당장 해고하지 않았다. 민준의 차량이 매주 목요일마다 나리의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는 장면도 확보했고 두 사람이 제주 출장이라고 거짓말한 날 서울의 호텔에서 나오는 사진도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오늘 아침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변명도 사과도 아니었다. 두 사람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순간 스스로 가면을 벗게 만드는 일이었다. 민주는 서윤의 침착함이 오히려 두려운 듯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서윤아, 일단 식부터 끝내자. 나중에 내가 다 설명할게." 서윤은 그를 돌아보며 물었다. "무엇을 설명할 건데? 이건 네가 생각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야." 그 말에 나리가 헛웃음을 터뜨렸다. "그런 관계가 아니라고. 나한테는 결혼이 끝나면 윤슬 아틀리에를 맡기겠다고 했잖아." 민준이 이를 악물며 "입 다물어 라고 경고했지만 나리는 물러서지 않았다. "왜 그것도 거짓말이었어. 한서윤하고 결혼하는 건 사랑해서가 아니라 브랜드 때문이라고 했잖아. 결혼만 하면 윤슬의 지분과 디자인 사용권을 명화호텔 웨딩 사업부로 넘길 수 있다고 했잖아." 연회장 안에서 낮은 탄식이 번졌다. 민준의 아버지 차병국은 테이블을 내리치며 "민준아, 저 말이 사실이냐?" 라고 물었다. 민준은 대답하지 못했다. 서윤은 마침내
아주 희미하게 웃었다. 그녀가 기다린 대답은 이미 나리의 입을 통해 나왔다. 사랑을 배신당했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민준이 결혼을 이용해 어머니가 남긴 회사를 빼앗으려 했다는 사실이었다. 민준은 궁지에 몰리자 오히려 목소리를 높였다. 그래, 사업적인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는 하지 않겠어. 하지만 재벌과 결혼해 이해관계가 없는 줄 알았어. 너도 알고 시작했잖아. 그는 서윤에게 한 걸음 다가와 팔을 잡으려 했지만 그녀가 몸을 피하자 손끝이 허공을 갈랐다. 지금 식을 취소하면 네가 더 손해야. 윤슬은 이미 명화호텔과 신규 웨딩 브랜드 계약을 전제로 대출을 받았고 투자자들도 우리 결혼을 보고 들어왔어. 네가 여기서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회사가 무너져. 민주는 그녀의 가장 깊은 상처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서윤에게 윤슬 아틀리에는 단순한 회사가 아니었다. 빼앗기지 않기 위해 이를 악물고 지켜온 마지막 유산이었다. 민주는 언제나 그 약점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감쌌다. 도움이 필요할 때는 자신에게 기대라고 말했고 계약서를 검토해주겠다며 경영자료에 접근했으며 결혼 후에는 서윤이 디자인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모든 다정함이 사실은 그녀의 손에서 결정권을 빼앗기 위한 과정이었다. 민주는 한층 부드러운 표정을 지으며 속삭였다. 나리를 만난 건 내 잘못이야. 인정해. 하지만 우리 결혼과는 별개야. 너는 내 아내가 되고 나리는 회사를 떠나면 돼. 이게 모두에게 가장 현실적인 해결이야. 나리는 충격을 받은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다. 지금 나를 버리겠다는 거야. 민주는 대꾸하지 않은 채 서윤만 바라보았다. 그는 여전히 그녀가 회사를 지키기 위해 모욕을 삼킬 거라고 믿고 있었다. 서윤은 천천히 자신의 팔을 감싼 웨딩드레스의 레이스를 쓸었다. 이 드레스는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스케치를 바탕으로 그녀가 직접 완성한 작품이었다. 오늘만큼은 그 옷을 누군가의 아내가 되기 위한 의상으로 남기고 싶지 않았다. 현실적인 해결이라고 했지. 서윤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마이크가 열린 연회장 안에서 또렷하게 울렸다. 민주는 불안한 눈으로 음향 담당자를 바라보았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꺼져 있던 신부 쪽 마이크가 언제부터 켜졌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 서윤은 마이크를 들어 올리고 하객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정계와 재계 인사들, 패션업계 관계자들, 명화호텔의 임원들, 그리고 윤슬 아틀리에의 직원들이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 채 그녀를 보고 있었다. 차민준 씨는 제가 회사를 지키려면 배신당한 사실을 모른 척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결혼한 뒤에는 제 브랜드의 디자인 사용권을 넘기고 제 친구를 조용히 잘라내면 된다고 합니다. 그게 모두에게 현실적인 해결이라고요. 민준이 다급히 끼어들었다. 서윤아, 마이크 내려놔. 우리끼리 이야기해. 우리끼리 이야기할 기회는 충분히 줬어. 네가 유나리 씨와 호텔을 드나든 석 달 동안 내 회사의 파일을 외부로 보낸 2달 동안 그리고 결혼 계약서에 디자인 사용권 조항을 몰래 추가하려 했던 지난주까지. 민준의 동공이 흔들렸다. 그는 서윤이 외도를 눈치챘을 가능성은 생각했지만 계약서 조작까지 알고 있을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그건 실무진의 실수였어. 그래서 내 개인 회사 법인명이 계약서 부속 문서에 들어가 있었어. 그 문서는 아직 효력이 없어. 맞아. 내가 서명하지 않았으니까. 서윤은 단상 옆 테이블에 놓인 서류철을 들어보였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효력이 없을 거야. 나리는 자신이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깨닫고도 마지막 자존심을 붙잡으려는 듯 서윤을 향해 소리쳤다. 그래도 민준 씨가 널 사랑하지 않는 건 사실이야. 네가 아무리 잘난 척해도 사랑은 빼앗겼어. 서윤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대학 시절 나리는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휴학을 고민했고 서윤은 어머니에게 부탁해 아틀리에의 아르바이트 자리를 만들어 주었다.
나리가 첫 디자인 공모전에서 탈락했을 때 밤새 술에 취해 울자 서윤은 자신의 작업을 미뤄가며 그녀의 포트폴리오를 함께 수정했다. 그러나 나리는 그 모든 시간을 우정이 아니라 시혜로 받아들인 모양이었다. 네가 빼앗은 건 사랑이 아니야, 나리야. 서윤은 차갑지만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책임질 용기도 없고 욕망을 사랑처럼 포장하는 남자를 네가 먼저 가져간 것뿐이야. 나리가 입술을 떨며 넌 언제나 그런 식이야. 내가 뭘 해도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처럼 말하지 라고 쏘아붙이자 서윤은 즉시 반박하지 않았다. 나리의 원망 속에는 완전한 거짓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서윤은 사람들에게 상처받지 않기 위해 언제나 필요한 말만 했고 감사를 느껴도 표현하지 않았으며 상대가 자신을 떠날 가능성을 발견하면 먼저 거리를 두었다. 나리에게도 자신의 속마음을 제대로 보여준 적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그 결핍이 대신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었다. 내가 너를 외롭게 만든 적이 있다면 그건 내 잘못이야. 하지만 내 디자인을 훔치고 내 약혼자와 손잡고 내 회사를 차지하려 한 건 네 선택이야. 그 책임까지 내게 넘기지는 마. 민준의 어머니 오혜숙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단상으로 올라왔다. 그녀는 서윤의 손목을 붙잡으려다가 수많은 카메라를 의식한 듯 손을 거두었다. 서윤아, 오늘은 양가의 명예가 걸린 날이야. 민준이 실수한 건 맞지만 네가 여기서 소란을 키우면 너도 똑같은 사람이 돼. 서윤은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제가 침묵하면 품이 있는 사람이 되고 아드님이 제 회사를 삼키려 한 사실을 말하면 소란을 일으킨 사람이 되는 건가요? 결혼은 원래 서로 부족한 부분을 덮어주는 거야. 외도와 횡령 계획까지 덮어주는 게 결혼이라면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내 아버지도 이 결혼을 원했어. 혜숙은 마지막 카드처럼 서윤의 가족을 꺼냈다. 윤슬의 투자금이 끊기면 네 직원들이 거리로나 앉아. 죽은 어머니의 회사를 내 고집 때문에 망칠 셈이니 그 순간 서윤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굳었다. 어머니라는 단어는 여전히 그녀의 가장 약한 부분을 정확히 찔렀다. 객석 한쪽에 앉은 아버지 한정우는 딸의 시선을 피했다. 그는 이미 민준의 아버지와 몇 차례 비공개 회동을 했고 결혼 후 윤슬의 경영권 일부를 넘기는데 동의한 상태였다. 서윤은 그 사실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는 그녀를 구해줄 가족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애초에 누구의 구원을 기다리지 않았다. 서윤은 혜숙의 손에 들린 혼주용 꽃장식을 천천히 내려다본 뒤 말했다. 제 어머니가 남긴 회사를 망치는 사람은 제가 아닙니다. 딸의 결혼을 담보로 그 회사를 거래한 사람들이죠. 연 회장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처음에는 흥미로운 추문을 구경하던 하객들조차 이제는 누구의 편에 서야 할지 계산하기 시작했다. 명화호텔 임원들은 민준과 병국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고 윤슬의 직원들은 두려움 속에서도 서윤을 향해 조금씩 고개를 들었다. 민준은 마지막 통제력을 붙잡으려는 듯 주례단상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만해. 네가 준비한 증거가 있다고 해도 지금 당장 계약을 끊을 수는 없어. 명화호텔 웨딩 사업부의 최종 결정권자는 우리 아버지고 윤슬의 자금줄도 우리가 쥐고 있어. 그는 낮게 웃으며 말을 이었다. 너에게 다른 선택이 있다고 생각해. 그 질문이 떨어진 순간 서윤의 시선이 객석 뒤편으로 향했다. 마지막 줄, 중앙 검은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다. 차태겸은 소란이 시작된 뒤 단 한 번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그는 민준의 아버지보다도 젊어 보였지만 주변의 누구도 함부로 말을 걸지 못할 만큼 차갑고 정제된 분위기를 지니고 있었다. 명화호텔 그룹의 최대 주주이자 실질적인 대표, 그리고 차민준의 할아버지가 두 번째 결혼해서 얻은 막내 아들, 민준에게는 고작 7살 많은 젊은 삼촌이었다. 태겸은 서윤과 시선이 마주치자 손목시계를 한 번 확인했다. 그것은 사흘 전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합의한 신호였다. 다만 그때 서윤이 요구한 조건은 분명했다. 자신이 먼저 선택하기 전까지 그는 개입하지 않는다. 그녀는 여전히
그 조건이 지켜졌다고 믿고 있었다. 서윤은 마이크를 두 손으로 잡았다. 심장은 빠르게 뛰었지만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고요했다. 축하 인사는 여기까지 받겠습니다. 하객석 여기저기에서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민준이 미간을 찌푸리며 무슨 소리야? 라고 물었고 나리는 불길한 예감을 느낀 듯 서윤과 태겸을 번갈아 보았다. 서윤은 웨딩드레스 자락을 정리한 뒤 단상 가장 앞으로 나아갔다. 오늘 차민준 씨와의 결혼식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대신 지금부터 제 진짜 약혼식을 시작하죠. 해숙이 비명을 지르듯 서윤아 미쳤니? 라고 외쳤지만 서윤은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녀는 객석 뒤편을 향해 손을 내밀었다. 차태겸 대표님, 제 옆에 서 주세요. 정적이 너무 깊어 샹들리에의 미세한 진동음마저 들리는 듯했다. 태겸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비서가 곧장 통로를 비켰고 명화호텔 임원 몇 사람이 반사적으로 함께 일어나 허리를 숙였다. 민준의 얼굴이 공포와 분노로 일그러졌다. 삼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 한마디가 떨어지자 태겸의 정체를 모르던 하객들 사이에서 거대한 술렁임이 번졌다. 태겸은 민준에게 시선도 주지 않은 채 서윤 앞으로 걸어왔다. 한서윤 씨, 그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다. 이 선택을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서윤은 잠시 그를 바라보았다. 후회하더라도 제가 선택한 일을 후회하겠습니다. 태겸의 입가에 거의 보이지 않는 미소가 스쳤다. 그 대답이면 충분합니다. 태겸은 재킷 안쪽에서 검은색 반지 상자를 꺼냈다. 민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한 걸음 물러났고 서윤 역시 순간적으로 눈을 가늘게 떴다. 약혼 발표에 관한 합의는 있었지만 반지까지 준비하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태겸이 상자를 열자 화려한 크기의 보석 대신 오래된 방식으로 세공된 투명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모습을 드러냈다. 서윤은 그 디자인을 알고 있었다. 어머니가 생전에 스케치해 두었지만 제작하지 못했던 반지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다. 이걸 어디서 구했죠?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묻자 태겸은 설명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라고 단답했다. 그는 서윤의 허락을 기다리듯 손을 내밀었다. 서윤이 손을 올리자 반지는 조금의 틈도 없이 약지에 맞았다. 지나치게 정확했다. 태겸은 몸을 돌려 차병국과 민준을 바라보았다. 오늘부로 차민준 전무가 추진한 윤술 아틀리에 관련 계약은 전부 내부 감사 대상으로 전환합니다. 대표 승인 없이 진행된 디자인 사용권 이전과 신규 법인 투자안도 즉시 보류하겠습니다. 병국이 자리에서 일어나 태겸아, 네가 아무리 최대 주주라도 이사회 결정 없이 사업을 뒤집을 수는 없어 라고 경고하자 태겸은 냉정하게 대꾸했다. 그래서 뒤집는 게 아니라 조사하는 겁니다. 형님께서 결백하시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겠죠. 민준이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여자를 하나 얻겠다고 조카를 짓밟는 겁니까? 라고 외쳤다. 태겸의 눈빛이 서늘하게 가라앉았다. 네가 버린 여자를 내가 얻는다고 생각하나? 그는 서윤의 손을 놓지 않은 채 말했다. 처음부터 네 것이었던 적이 없다. 그 말이 끝나자 연 회장은 더 이상 결혼식장이 아니었다. 누군가는 빠르게 기사를 전송했고 누군가는 명화 호텔의 주가와 이사회 구도를 확인했으며 누군가는 몇 시간 뒤 어느 편에 서야 할지 판단하기 위해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나리는 단상 아래에서 망연한 얼굴로 민준을 붙잡았지만 민준은 그녀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네가 오늘 여기만 오지 않았어도 이렇게 되지는 않았어. 나리는 입술을 깨물며 당신이 오라고 했잖아. 결혼을 멈출 마지막 기회라고 했잖아. 라고 반박했다. 내가 언제 결혼식장에 쳐들어오라고 했어. 당신은 아니었지만 누군가가 알려줬어. 당신이 오늘 결혼하고 나면 나를 정리할 거라고, 서쪽 출입문으로 들어가면 경호팀이 막지 않을 거라고. 서윤은 그 말을 듣는 순간 태겸을 바라보았다. 그는 나리의 폭로가 들리지 않은 사람처럼 비서에게 짧은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차량은 지하 입구로 준비하세요. 한 대표의 직원들이 안전하게 나갈 수 있도록 동선을 분리하고
취재진은 로비 밖으로 이동시키십시오. 그의 대응에는 망설임도 혼란도 없었다. 마치 나리가 어느 문으로 들어오고 하객들이 언제 휴대전화를 들며 민준이 어떤 식으로 서윤을 압박할지까지 이미 계산해둔 사람 같았다. 서윤은 자신의 손가락에 끼워진 반지를 내려다보았다. 어머니의 스케치와 같은 형태, 자신의 손에 정확히 맞는 크기, 그리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야 할 순간에 너무 완벽하게 준비된 약혼 발표. 승리의 환희가 차갑게 식으며 그 자리에 설명할 수 없는 의심이 스며들었다. 서윤은 태겸과 함께 신부 대기실로 이동했다. 문이 닫히자 바깥의 소란이 두꺼운 벽 너머로 멀어졌고 방 안에는 아직 치우지 못한 꽃과 거울, 그리고 결혼을 앞둔 신부를 위해 준비된 샴페인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태겸은 서윤에게 물을 건네며 잘했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안도와 오래 참아온 소유욕이 기묘하게 섞여 있었다. 서윤은 물을 받지 않았다. 반지는 언제 준비했어요?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 손가락 크기는 어떻게 알았죠? 윤슬 아틀리에의 피팅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제 허락 없이요. 태겸의 눈빛이 아주 잠깐 굳었다. 오늘 필요할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서윤은 그 말을 마음속에서 천천히 되풀이했다. 필요할 거라고 판단했다. 마치 오늘의 파국이 가능성이 아니라 예정된 순서였다는 듯한 말이었다. 그녀는 한 걸음 다가가 그의 넥타이 아래에 꽂힌 작은 통신장치를 바라보았다. 경호팀이 사용하던 것과 같은 주파수 표시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나리가 서쪽 문으로 들어온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태겸은 대답하지 않았다. 왜 경호원들이 막지 않았죠? 침묵이 길어졌다. 서윤의 손이 천천히 약혼 반지를 감쌌다. 불과 몇 분 전까지 이 반지는 그녀가 스스로 선택한 승리의 증거였다. 그러나 이제는 보이지 않는 덫의 고리처럼 느껴졌다. 태겸은 마침내 그녀를 바라보며 낮게 말했다. 한서윤 씨, 오늘 제가 하지 않은 일보다 제가 당신을 위해 한 일을 먼저 봐주면 안 되겠습니까? 서윤의 눈빛이 차갑게 굳었다. 그 말은 하지 않은 일이 있다는 뜻이네요. 문 밖에서 취재진이 그녀의 이름을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태겸은 여전히 침착했지만 서윤은 처음으로 그의 침묵 속에서 대답보다 더 선명한 고백을 들었다. 자신이 오늘 무너뜨린 결혼식은 어쩌면 처음부터 차태겸이 설계한 무대였을지도 몰랐다. 다음 날 오전 한서윤의 이름은 주요 포털 실시간 검색어 상단을 차지했다. 기사 제목은 비슷했다. 결혼식장에서 신랑을 버리고 재벌가 삼촌을 선택한 디자이너, 명화호텔 경영권 분쟁 속 수상한 약혼 친구의 폭로 뒤에 숨겨진 이중생활. 실제로 배신한 사람이 누구인지보다 서윤이 얼마나 오래전부터 차태겸과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가 더 흥미로운 이야깃거리가 되었다. 익명의 관계자는 서윤이 결혼 전부터 태겸과 비밀리에 만났다고 주장했고, 또 다른 기사에는 그녀가 민준을 자극해 일부러 공개적인 파국을 만들었다는 내용까지 실렸다. 윤슬 아틀리에 앞에는 새벽부터 취재진이 몰려들었다. 직원들은 출근조차 하지 못했고 예약 고객들은 상담을 취소하기 시작했다. 서윤은 명화호텔 레지던스의 거실에서 태블릿 화면을 내려다보다가 조용히 전원을 껐다. 맞은편에 앉은 태겸은 이미 법무팀과 홍보팀을 불러놓은 상태였다. 오늘 안에 허위 기사 전부 내릴 수 있습니다. 그가 말하자 서윤은 차갑게 되물었다. 무슨 대가로요? 대가를 요구한 적 없습니다. 아직은요. 태겸의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전날 밤부터 그는 나리의 출입을 묻는 질문에 명확히 답하지 않았다. 경호팀의 실수라고도 자신의 지시였다고도 말하지 않은 채 서윤이 먼저 진정하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서윤에게 침묵은 배려가 아니라 통제의 또 다른 방식이었다. 기사 삭제도 기자 압박도 하지 마세요. 제가 사실을 확인할 때까지 아무도 움직이지 못하게 해요. 홍보팀장이 곤란한 얼굴로 태겸을 바라보았지만 그는 잠시 서윤을 응시한 뒤 한 대표의 요청대로 하십시오 라고 지시했다. 그 짧은 수락조차
서유는 완전히 믿을 수 없었다. 태겸이 그녀의 뜻을 존중해서 멈춘 것인지 더 큰 계획을 위해 잠시 기다리는 것인지 판단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점심 무렵 명화호텔 본관 최상층 회의실에 차씨 일가가 모였다. 창밖으로는 한강과 강남의 빌딩 숲이 내려다 보였지만 회의실 안의 공기는 창문 없는 방처럼 답답했다. 차병국은 서류철을 탁자 위에 던지며 태겸에게 말했다. 어젯밤 일로 그룹 이미지가 얼마나 추락했는지 알아. 조카의 결혼식장에서 신부를 데려가고 그 자리에서 내부 감사를 선언해. 이게 대표가 할 짓이냐. 태겸은 의자에 등을 기대지도 않은 채 반듯하게 앉아 있었다. 감사를 두려워할 이유가 있으십니까? 말 돌리지 마. 병국의 아내 오혜숙이 서윤을 향해 날카롭게 시선을 돌렸다. 당신은 우리 집안을 어디까지 우습게 만들 생각이죠. 민준이 잘못한 건 인정해요. 하지만 태겸 씨와 미리 약속한 상태로 결혼식장에 들어간 것도 사실이잖아요. 서윤은 가방에서 한 장의 문서를 꺼내 탁자 위에 놓았다. 사흘 전에 작성한 조건부 약혼 합의서입니다. 차민준 씨가 결혼 전에 저를 속였다는 사실이 확인되거나 윤슬 아틀리에의 경영권을 강제로 이전하려는 시도가 있을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주는 창백한 얼굴로 문서를 훑어보다가 비웃었다. 결국 날 함정에 빠뜨리려고 준비한 거잖아. 함정에 빠진 게 아니라 네가 스스로 조건을 충족한 거야. 서윤의 대답은 단호했다. 병국은 문서를 밀어내며 이런 종이 한 장으로 언론을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물었다. 태겸이 그때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래서 약혼으로 끝내지 않을 겁니다. 회의실의 시선이 한꺼번에 그에게 쏠렸다. 태겸은 서윤을 보지 않은 채 말했다. 한서윤 대표와 혼인신고를 하겠습니다. 서윤의 손가락이 서류 위에서 멈췄다. 두 사람 사이에 논의된 것은 어디까지나 조건부 약혼과 공동 프로젝트였다. 결혼은 없었다. 그녀가 낮게 그런 합의는 한 적 없는데요. 라고 말하자 태겸은 마침내 그녀를 바라보았다. 지금부터 하면 됩니다. 회의가 끝난 뒤 서윤은 태겸을 전용 엘리베이터 앞에서 붙잡았다. 내가 당신 집안의 방패가 되라고 계약한 건 아니에요. 태겸은 비서를 먼저 내려보내고 문이 닫히도록 두었다. 당신이 제 방패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당신의 방패가 되려는 겁니다. 그런 표현이 제일 위험한 거 알아요. 보호한다는 말로 사람을 안쪽에 가둬버리니까. 서윤은 그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리고 어제부터 계속 묻고 있어요. 나리가 들어올 걸 알고 있었습니까? 태겸의 시선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 질문의 답을 듣고도 제안을 검토할 수 있겠습니까? 답을 먼저 들으면 아마 검토하지 않겠죠. 그러면 지금은 검토하십시오. 서윤은 어이가 없다는 듯 웃었다. 당신은 늘 순서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정하네요. 당신 회사가 오늘 아침 세 곳의 유통 파트너에게 계약 재검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은행은 결혼을 전제로 승인했던 운전자금 대출의 담보 조건을 다시 확인하겠다고 했고, 차민주는 언론에 당신과 제가 오래전부터 불륜 관계였다는 인상을 심고 있습니다. 약혼은 스캔들로 보이지만 결혼은 가족과 이사회가 함부로 뒤집기 어려운 법적 관계가 됩니다. 태겸은 감정을 섞지 않고 사실만 나열했다. 또한 배우자의 지위가 생기면 차민준 측이 윤슬의 경영권에 접근하는 과정에 제가 공식적으로 개입할 근거가 생깁니다. 서윤은 그의 논리를 이해했다. 그래서 더 불쾌했다. 이 제안은 지나치게 합리적이었고 바로 그 점 때문에 거절하기 어려웠다. 태겸은 그녀가 가장 싫어하는 방식으로 선택지를 줄이고 있었다. 기간은요? 서윤이 묻자 그는 기다렸다는 듯 답했다. 1년. 명화호텔 구간 보존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입니다. 그 이후에는요. 당신이 원하면 이혼합니다. 당신이 원하지 않아도요. 그 조건도 넣겠습니다. 서윤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좋아요. 대신 내가 계약서를 씁니다. 당신 법무팀은 검토만 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명화호텔 레지던스의 서재에서 결혼 계약서를 작성했다. 서윤은
노트북 화면에 조건을 하나씩 입력했다. 서로의 사생활에 개입하지 않는다. 상대의 가족이나 회사를 통제하기 위해 혼인관계를 이용하지 않는다. 감정을 명분으로 일방적인 결정을 강요하지 않는다. 윤슬 아틀리에의 경영과 디자인에 관한 권리는 전적으로 서윤에게 있다. 태겸은 그녀의 문장을 조용히 읽다가 위험 상황에서는 예외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했다. 서윤은 즉시 고개를 들었다. 무엇을 위험이라고 판단할지는 누가 정하죠? 객관적인 기준을 두면 됩니다. 입도 당신이 객관적이라고 믿는 기준이겠죠. 태겸은 펜을 내려놓았다. 저를 전혀 믿지 않는군요. 당신은 내가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아직 주지 않았어요. 두 사람 사이에 긴 침묵이 내려앉았다. 서윤은 그의 얼굴에서 불쾌함이나 분노를 찾으려 했지만 태겸은 오히려 희미하게 지친 표정을 보였다. 믿으라고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당신을 해치려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만 알아주십시오.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상대를 해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좋은 결과를 위해 필요했다고 말하죠. 그 말에 태겸의 손이 아주 잠깐 멈췄다. 서윤은 그 반응을 기억해 두었다. 결국 계약서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정보를 수집하거나 제3자를 이용해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조항이 추가되었다. 태겸은 그 문장을 오래 바라보다가 서명했다. 서윤은 그의 서명 끝이 평소보다 조금 더 깊게 눌린 것을 보았다. 다음 날 오전 두 사람은 조용히 혼인신고를 마쳤다. 관공서 밖으로 나오자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태겸은 본능적으로 서윤의 어깨를 감싸려 했다. 그러나 서윤이 한 걸음 옆으로 비키자 그는 즉시 손을 내렸다. 대신 기자들 앞에 서서 단 한마디만 했다. 한서윤 대표는 누구에게서도 빼앗아온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의지로 제 배우자가 되었습니다. 서윤은 그 문장이 완전한 진실이기를 바랐지만 마음 한구석의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다. 혼인 사실이 알려진 뒤 차 씨 일가는 형식적인 가족 식사를 요구했다. 장소는 한남동에 있는 병국의 저택이었다. 민주는 식탁 가장 끝에 앉아 서윤을 노려보았고 나리는 오지 않았다. 해숙은 식사 내내 수저를 거칠게 내려놓으며 불만을 숨기지 않았다. 법적으로 결혼했다고 해서 우리가 당신을 인정하는 건 아니에요. 서윤은 차를 한 모금 마신 뒤 담담하게 대답했다. 인정을 받으러 온 게 아닙니다. 병국이 태겸에게 대체 언제부터 이 여자를 노린 거냐고 묻자 태겸은 형님이 윤수를 노리기 전부터입니다. 라고 답했다. 식탁 위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다. 민주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삼촌은 늘 이런 식이죠. 내가 뭘 갖든 빼앗아가야 만족합니까? 태겸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네가 소유하지 않은 걸 빼앗겼다고 말하지 마. 결혼식 전날까지 내 약혼녀였어요. 그런 사람이 다른 여자와 호텔을 드나들고 약혼녀의 회사를 자기 법인으로 넘길 계획을 세우나 민주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때 병국이 차갑게 말했다. 그래도 이제는 내 숙모다.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 민준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는 서윤을 향해 입술을 비틀며 겨우 말했다. 작은 어머니 식사는 입에 맞으십니까? 비아냥이 분명한 호칭이었다. 서윤은 눈썹 하나 움직이지 않았다. 네. 조카님이 조용해지니 훨씬 낫네요. 해숙이 숨을 들이켰고 태겸은 잔을 들어 입가에 미소를 가렸다. 민주는 굴욕을 참지 못해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하지만 서윤은 그가 사라진 문을 바라보며 승리감을 느끼지 못했다. 자신이 원한 것은 그에게 숙모라고 불리는 일이 아니라 더 이상 누구도 어머니의 회사를 거래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었다. 며칠 뒤 서윤은 태겸과 함께 명화호텔 구간에 폐쇄된 그랜드홀을 둘러보았다. 현재 사용 중인 현대식 연회장과 달리 이곳은 천장이 낮고 벽면에 나무 장식이 곳곳에서 갈라져 있었으며 오래된 샹들리에는 흰 천으로 덮여 있었다. 그룹은 구간을 철거하고 쇼핑시설과 고급 레지던스를 세우려 했지만 태겸은 역사적 가치가 있는 공간을 보존하려 했다. 서윤이 먼지가 쌓인 무대 위로 올라가자
벽 한쪽에 낡은 명판이 눈에 들어왔다. 그곳에는 20년 전 열린 신인 웨딩 디자이너 초청전의 이름들이 새겨져 있었고 가장 아래에 어머니 한미경의 이름이 남아 있었다. 서유는 손끝으로 글자를 천천히 쓸었다. 엄마의 첫 단독 쇼가 여기였어요. 태겸은 놀라지 않았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그는 무대 뒤쪽에 오래된 서랍을 열어보였다. 그 안에는 발엔 행사, 책자와 사진, 그리고 어머니가 그린 드레스 스케치 몇 장이 보관되어 있었다. 서유는 숨을 멈췄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사라진 줄 알았던 초기 작품들이었다. 이걸 왜 당신이 가지고 있어요? 호텔 기록 보관실에서 발견했습니다. 버리지 말라고 지시했죠. 언제요? 7년 전입니다. 그때는 서윤이 태겸을 제대로 알기도 전이었다. 그녀가 경계 어린 눈으로 바라보자 태겸은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사진 속 어린 태겸은 무대 옆에 서 있었고 어머니는 그에게 재킷에 단추를 달아주며 웃고 있었다. 제 어머니가 한미경 선생의 후원자였습니다. 집안에서 어머니의 흔적을 지우려 했을 때 이 자료들도 함께 폐기될 뻔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다. 서유는 처음으로 태겸의 냉정한 얼굴 뒤에 오래된 상실이 있다는 사실을 느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질문 하나는 남았다. 그는 자신이 태겸을 알기 훨씬 전부터 어머니의 자료와 자신의 브랜드를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과연 언제부터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일까? 구간 복원 작업이 시작되면서 두 사람은 거의 매일 함께 시간을 보냈다. 서유는 어머니의 스케치를 현대적인 웨딩 컬렉션으로 재해석했고 태겸은 철거를 주장하는 이사들을 설득하기 위해 수익성과 브랜드 가치를 다시 계산했다. 그는 단순히 돈으로 결정을 밀어붙이지 않았다. 호텔의 오래된 고객 기록과 지역 문화 자료를 조사하고 구관이 명화 호텔의 정체성을 되살릴 수 있다는 장기 계획을 직접 만들었다. 서유는 그가 숫자와 권력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조금씩 인정하게 되었다. 어느 늦은 밤 두 사람은 바닥에 펼쳐진 설계도 사이에 앉아 식은 김밥으로 저녁을 대신했다. 태겸이 서윤의 손등에 묻은 연필 자국을 바라보다가 물티슈를 내밀자 그녀는 직접 닦아주는 장면을 기대했다면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본 거예요 라고 말했다. 태겸은 무표정한 얼굴로 그렇게 했다면 계약 위반이라고 하실 것 같아서 참았습니다라고 답했다. 서윤은 자신도 모르게 웃었다. 아주 짧은 웃음이었지만 태겸의 시선이 그 순간 오래 머물렀다. 왜 그렇게 봐요? 웃는 얼굴은 처음 봐서요. 결혼식에서 충분히 봤잖아요. 그건 이긴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서윤은 다시 설계도로 시선을 내렸다. 가슴 한쪽이 이상하게 따뜻해졌지만 곧 스스로를 경계했다. 계약은 계약일 뿐이었다. 태겸의 친절도 오래된 자료도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도 아직은 믿을 근거가 아니었다. 그때 태겸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그는 화면을 확인한 뒤 통화를 받았고 수화기 너머로 비서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대표님 결혼식 당일 카메라 위치를 변경한 기록은 삭제했습니다. 태겸은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이동했다. 그 얘기는 여기서 하지 마십시오. 목소리는 낮았지만 서유는 분명히 들었다. 연필을 쥔 그녀의 손에 다시 힘이 들어갔다. 같은 시각 윤슬 아틀리에의 작업실에서는 나리가 마지막 남은 개인 물품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녀는 해고 통보를 받은 뒤에도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직원들을 지나쳤다. 서윤의 수석재단사 박은정이 앞을 막으며 회사 노트북은 두고 가세요 라고 말하자 나리는 코웃음을 쳤다. 내가 만든 디자인까지 다 빼앗을 생각이에요. 회사에서 만든 파일은 회사 자산이에요. 항상 그렇지. 한서윤 이름이 붙으면 전부 그 사람 것이 되니까. 나리는 노트북을 내려놓았지만 가방 안쪽에는 이미 복사해둔 저장 장치가 들어있었다. 그 안에는 서윤이 구관, 복원 프로젝트를 위해 준비한 메인 웨딩드레스 디자인과
어머니의 초기 스케치를 재해석한 도안이 담겨 있었다. 건물 밖으로 나온 나리의 휴대전화에 민준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이번 기회에 내 이름으로 제대로 된 브랜드를 만들자. 윤슬이 내 아이디어를 훔쳐갔다는 걸 우리가 먼저 증명하면 돼. 나리는 한동안 화면을 바라보다가 답장을 보냈다. 약속한 자리. 이번에는 정말 지켜. 민주는 곧 계약서 초안을 전송했다. 명화 호텔의 신규 웨딩 브랜드 총괄 디렉터. 나리가 그토록 원했던 직함이었다. 그러나 서류의 회사명은 그녀가 처음 듣는 별도 법인이었고 대표자는 민준의 측근으로 되어 있었다. 나리는 잠깐 의심했지만 곧 파일을 닫았다. 그녀는 이미 너무 멀리 왔다. 돌아가서 자신이 틀렸다고 인정하는 것보다 서윤을 무너뜨려 자신의 선택을 옳게 만드는 편이 훨씬 쉬웠다. 그날 밤 서윤은 레지던스로 돌아온 태겸을 거실에서 기다렸다. 테이블 위에는 구관의 보안 기록과 결혼식 당일 카메라 배치도가 펼쳐져 있었다. 태겸이 재킷을 벗다 멈추자 서윤은 말없이 한 장을 들어보였다. 결혼식 시작 12분 전에 서쪽 복도 카메라가 신부 대기실 쪽에서 엘리베이터 쪽으로 돌아갔어요. 태겸은 서류를 확인하지도 않았다. 시설팀의 판단이었을 수 있습니다. 방금 전 통화에서는 기록을 삭제했다고 했죠. 잘못 들으신 겁니다. 내가 들은 것까지 당신이 결정하지 마세요.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불과 몇 걸음이었지만 그날 밤 처음 계약서를 썼을 때보다 훨씬 멀게 느껴졌다. 그리고 유나리가 입었던 드레스의 브랜드를 어떻게 알았어요? 기사에는 공개되지 않았고 나도 말한 적 없어요. 태겸은 한동안 침묵하다가 느리게 답했다. 그 드레스가 호텔로 반입되는 과정에서 기록이 남았습니다. 그 기록을 결혼식 전에 봤습니까? 한 대표, 봤냐고요. 태겸의 턱선이 굳었다. 바로 그때 서윤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윤슬의 은정에게서 온 전화였다. 서윤이 받자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대표님, 메인 컬렉션 파일이 외부로 복사된 것 같아요. 접속 기록을 확인했는데 유나리 씨 계정이었습니다. 서윤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다. 태겸이 즉시 보안팀을 보내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녀는 손을 들어 막았다. 아니요. 이번에는 내가 처리해요. 이미 파일이 넘어갔다면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도 내 회사의 문제예요. 서윤은 가방을 들고 문으로 향했다. 태겸이 뒤에서 혼자 가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자 그녀는 멈추지 않은 채 대답했다. 계약서에 썼죠. 보호한다는 이유로 내 선택을 대신하지 않는다고. 문이 닫힌 뒤 태겸은 어두운 거실에 홀로 남았다. 탁자 위 계약서에는 그가 직접 서명한 조항이 펼쳐져 있었다. 그러나 그의 휴대전화 화면에는 비서가 보낸 새로운 메시지가 떠 있었다. 유나리에게 전달된 익명 메시지의 접속 경로가 추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태겸은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보다가 짧게 답했다. 모든 원본 기록을 내 사무실로 가져오십시오. 삭제하지는 마십시오. 이번에는 정말로 지워버리면 안 된다는 사실을 그 자신도 알고 있었다. 윤슬 아틀리에의 서버 접속 기록을 확인한 날 새벽 서윤은 나리가 복사해간 파일보다 더 위험한 흔적을 발견했다. 메인 컬렉션 도안이 빠져나간 시간과 거의 동시에 명화호텔 법무팀 공유 폴더에서 두 사람의 혼인계약서가 열람되었고 그 파일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외부 메일로 전송되어 있었다. 서윤이 화면을 확대하자 계약서 첫 장에 적힌 1년의 혼인기간과 이혼 조건, 서로의 경영권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누군가 이것을 공개하면 세상은 민준의 외도보다 그녀와 태겸의 거래를 먼저 볼 것이었다. 은정은 창백한 얼굴로 대표님 내부 직원 계정으로 접속했지만 사용된 단말기는 호텔 쪽입니다. 라고 말했다. 서윤은 곧장 태겸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그 순간 모든 직원의 휴대전화가 동시에 울렸다. 속보 알림이었다. 명화호텔 대표 차태겸과 디자이너 한서윤의 비밀 혼인계약서 단독 입수. 기사는
계약서 일부를 확대해 보여주며 두 사람이 결혼식 파국을 미리 연출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어진 보도에서는 서윤이 친구와 약혼자의 불륜을 이용해 재벌가에 들어갔다는 표현까지 등장했다. 은정이 분노해 이건 누가 봐도 조작이에요 라고 말했지만 서윤은 조용히 계약서 원본 파일을 닫았다. 조작은 아니었다. 바로 그 사실이 가장 치명적이었다. 오전 9시가 되기 전에 윤슬 앞에는 다시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이번에는 질문이 더 잔인했다. 차민준 전무의 외도를 언제부터 알고 계셨습니까? 친구가 결혼식장에 올 것을 예상하셨습니까? 차태겸 대표와 결혼하기 위해 일부러 행사를 방치한 것 아닙니까? 서윤은 직원들과 함께 뒤쪽 출입구로 이동했지만 그곳에도 카메라가 기다리고 있었다. 태겸의 비서가 보낸 차량이 골목 안으로 들어오자 경호원들이 취재진을 밀어냈고 서윤은 차에 오르지 않았다. 잠시 후 태겸이 직접 나타났다. 그는 밤새 한숨도 자지 않은 듯 눈가가 어두웠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냉정했다. 차량에 타십시오. 여기서 설명할 상황이 아닙니다. 서윤이 움직이지 않자 그는 한 걸음 가까이 다가왔다. 계약서가 유출됐습니다. 법무팀이 최초 유포 경로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당신 사무실에서 나갔어요. 제 사무실 계정이 이용됐다고 해서 제가 보낸 건 아닙니다. 알아요. 당신은 남이 대신 움직이게 하는 쪽이니까. 태겸의 표정이 굳었다. 기자들의 셔터 소리가 두 사람 사이를 파고들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지금 저와 싸우면 차민준이 원하는 대로 됩니다. 라고 말했다. 서윤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오히려 마음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 사람과 싸우기 위해서라면 당신에게 의심을 품는 것도 미뤄야 하나요? 태겸은 대답하지 못했다. 서윤은 결국 차량에 올랐지만 그의 옆이 아니라 가장 먼 좌석에 앉았다. 명화호텔 본사에는 이미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어 있었다. 병국은 계약서 사본을 들고 참석자들 앞에서 말했다. 대표가 개인적인 욕망을 위해 그룹의 결혼식 사업과 경영권 분쟁을 이용했습니다. 조건부 약혼을 사전에 준비하고 조카의 스캔들이 터지자마자 혼인신고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경영 판단입니까? 사기극입니까? 민주는 예상보다 차분한 얼굴로 자료를 넘겼다. 그는 자신이 외도한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지만 서윤과 태겸이 훨씬 오래전부터 자신을 제거할 계획을 세웠다고 주장했다. 제가 잘못한 부분은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나 삼촌은 제 잘못을 이용해 윤슬과 구간 개발권을 동시에 가져가려 했습니다. 한 이사가 태겸에게 결혼식 전부터 파국을 예상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라고 묻자 태겸은 차민준 전무의 계약서, 조작 정황과 외도 자료를 보고 조건부 합의를 준비했습니다. 라고 답했다. 병국이 즉시 되물었다. 그렇다면 유나리가 식장에 들어올 것도 알았습니까?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서윤은 태겸을 바라보았다. 그가 단 한 번만이라도 명확히 아니라고 말해주기를 바랐다. 그러나 태겸은 잠시 침묵한 뒤 그 부분은 현재 확인 중입니다. 라고 답했다. 서윤은 손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확인 중이라는 말은 모른다는 뜻이 아니었다. 이사회는 구간 복원 프로젝트를 잠정 중단하고 윤슬과 명화호텔 사이의 모든 공동사업을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회의가 끝나기도 전에 윤슬의 유통 파트너 두 곳이 계약 중단을 통보했다. 태겸은 곧바로 법무팀의 대응을 지시하려 했지만 서윤이 막아섰다.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지금 손을 놓으면 당신 회사가 먼저 무너집니다. 당신 손을 잡고 서 있다가 내가 어디까지 끌려왔는지부터 확인해야겠어요. 그날 오후 서윤은 은정과 함께 계약서 유출 경로와 나리가 복사한 파일의 이동 기록을 추적했다. 호텔 내부망에 접속한 단말기는 태겸의 비서실 공용 컴퓨터였지만 로그인 시간에는 비서실 직원 모두가 이사회 준비 회의에 참석 중이었다. 반면 민준의 측근인 기획실 부장은 같은 층에 머문 기록이 있었다. 유출 자체는 민준 쪽에서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서윤이 찾고 싶은 것은 계약서를 흘린 사람이 아니라 결혼식 전나리에게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었다. 그녀는 나리가 사용했던 계정의 접속 흔적을 복원하다가 익명 메시지에 첨부된 행사 동선표를 발견했다. 파일에는 신부 대기실과 서쪽 출입문, 경호 교대 시간 카메라, 사각지대가 표시되어 있었다. 일반 직원이 볼 수 없는 자료였다. 서윤이 화면을 바라보고 있을 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를 받자 나리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나 좀 만나. 민준 씨한테 말하면 안 돼. 서윤은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나리가 다급하게 말했다. 나도 이용당했어. 누군가가 결혼식 전에 계속 메시지를 보냈어. 민준 씨가 널 버리지 않을 거라고, 나를 행사장에서 공개적으로 내칠 거라고 했어. 서쪽 문으로 들어가면 아무도 막지 않을 거라고도 했고. 서윤은 차갑게 물었다. 그 말을 왜 이제 해? 민준 씨가 나한테 약속한 자리도 거짓말이었어. 새 법인의 지분은 전부 자기 사람들 명의였고, 문제가 생기면 디자인을 훔친 책임까지 나한테 씌우려 했어. 잠시 흐느끼던 나리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 메시지를 보낸 사람, 호텔 내부 사람인 것 같아. 두 사람은 성수동의 문을 닫은 카페에서 만났다. 나리는 며칠 사이 다른 사람처럼 초췌해져 있었다. 화장으로도 가리지 못한 피로와 공포가 얼굴에 남아 있었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익명 메시지 원본을 보여주었다. 처음에는 민준의 일정과 거짓말을 폭로하는 내용뿐이었다. 하지만 결혼식이 가까워질수록 메시지는 나리의 열등감과 불안을 정확히 자극했다. 한서윤은 널 친구로 생각한 적이 없다. 내 디자인을 자기 이름으로 발표할 것이다. 오늘 움직이지 않으면 평생 그 여자의 그림자로 남는다. 서윤은 문장을 읽을수록 불쾌한 익숙함을 느꼈다.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나리의 욕망뿐 아니라 서윤이 사람에게 거리를 두는 방식까지 알고 있었다. 나리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난 네가 날 무시한다고 생각했어. 민준 씨는 내 재능을 알아본다고 했고, 메시지를 보낸 사람도 네가 내 아이디어를 빼앗을 거라고 했어. 서윤은 담담하게 답했다. 그래서 내 약혼자와 자꾸 내 파일을 훔쳤어. 미안하다는 말로 안 된다는 거 알아. 그럼 미안하다고 하지 마. 네가 한 일을 정확히 말해. 나리는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이 복사한 파일과 민준에게 받은 계약서를 모두 내놓았다. 그 중에는 익명 메시지의 접속 정보가 일부 남은 화면 캡처도 있었다. 발신 경로는 여러 번 우회되어 있었지만 마지막 인증 서버는 명화호텔 대표실 전용망이었다. 서윤은 화면을 오래 바라보았다. 증거는 아직 완전하지 않았지만 의심은 더 이상 감정이 아니었다. 서윤은 곧장 명화호텔 보안실로 향했다. 태겸의 승인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지만 그녀는 배우자 신분과 공동 프로젝트, 책임자 권한을 이용해 결혼식 당일 원본 기록을 요구했다. 보안팀장은 당황해 태겸에게 연락하려 했고 서윤은 전화기를 내려놓게 했다. 지금 연락하면 이 기록이 또 사라질 수 있어요. 몇 차례 실랑이 끝에 서버 백업본이 열렸다. 서쪽 출입문의 잠금 장치는 나리가 도착하기 15분 전 원격으로 해제되었고 해제 명령은 대표실 보안 계정에서 내려왔다. 카메라는 정확히 7분 동안 다른 방향을 비추었으며 경호팀에는 특별 손님 한 명을 제지하지 말라는 문자 지시가 전달되어 있었다. 발신자는 태겸의 비서였다. 서윤이 고개를 들자 보안팀장은 겁먹은 얼굴로 말했다. 대표님이 직접 지시하셨는지는 저희도 모릅니다. 바로 그때 문이 열리고 태겸이 들어왔다. 그는 화면에 떠있는 기록과 서윤의 표정을 한 번에 확인했다. 모두 나가십시오. 직원들이 자리를 비우자 서윤은 의자에서 일어나지 않은 채 물었다. 비서가 독단으로 한 일이라고 말할 건가요? 태겸은 문 앞에 서서 한동안 침묵했다. 아닙니다. 짧은 대답이 방 안에 떨어졌다. 서윤은 예상했던 말인데도 숨을 쉬는 법을 잊은 사람처럼 가슴이 굳었다. 당신이 시켰어요. 제가 지시했습니다. 나리한테 메시지를 보낸 것도요. 직접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누가 보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도
겐보같이 당신 계획이었냐고 묻는 거예요. 태겸은 마침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렇습니다. 서윤은 웃지 않았지만 얼굴에는 웃음보다 더 차가운 표정이 떠올랐다. 왜요? 태겸은 한 걸음 다가왔으나 그녀가 손을 들자 멈췄다. 차민주는 결혼 뒤 당신 회사의 권리를 넘겨받을 계획이었습니다. 당신 아버지도 일부 조건에 동의했고 유나리는 이미 여러 파일을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외도를 알고도 증거를 모으기만 했고 끝까지 혼자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나리를 자극해 결혼식장에 던져 넣었어요. 이미 들어오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문을 열어준 것뿐입니다. 그 문이 내 결혼식장이었고 내 인생이었어요. 서윤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흔들렸다. 나는 그날 내가 무너지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모두가 나를 불쌍하게 볼 때 내가 직접 선택했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 선택조차 당신이 시간과 사람과 출입문을 조정해서 만든 거였네요. 일어나 그 사람과 이러는 거지 탄거라. 태겸의 얼굴에도 처음으로 감정이 드러났다. 결과적으로 당신은 차민준에게서 벗어났고 윤수를 지킬 시간을 얻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서윤은 그 단어를 천천히 반복했다. 당신에게 사람은 결과를 만드는 변수인가요? 당신만은 아닙니다. 그럼 왜 나한테만 이런 짓을 했죠? 태겸은 대답하려다 입을 다물었다. 서윤은 그 침묵 속에서 사랑과 소유욕이 구분되지 않은 감정을 읽었다. 그가 자신을 원했다는 사실은 이제 분명했다. 하지만 원한다는 이유로 그녀의 선택지를 몰래 없애버린 사람의 마음을 사랑이라고 부를 수는 없었다. 태겸은 낮게 말했다. 당신이 차민준과 결혼하는 걸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서윤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 말은 고백처럼 들렸지만 동시에 가장 잔인한 변명이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끝낼 때까지 기다릴 수 없었어요. 기다리는 동안 당신 회사와 인생이 그 집안에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니요. 기다리는 동안 내가 당신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었겠죠. 태겸의 턱이 굳었다. 서윤은 그 반응을 보고 모든 것을 이해했다. 그는 자신이 민준을 버리는 것만 원한 게 아니었다. 그 순간 곧바로 자신에게 걸어오기를 원했다. 다른 길을 생각할 시간도 혼자 설 가능성도 주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당신은 나를 구한 게 아니에요. 더 좋은 감옥으로 옮긴 거예요. 태겸이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당신을 가둔 적 없습니다. 나리가 들어오는 문을 열고 카메라를 돌리고 경호원을 멈추고 반지를 준비했죠. 그리고 내가 가장 약해진 순간 유일한 출구처럼 걸어 나왔어요. 그게 감옥이 아니면 뭐죠? 태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서윤은 손가락에서 반지를 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오래된 세공의 다이아몬드가 보안실의 차가운 조명 아래에서 빛났다. 혼인 계약은 중단합니다. 오늘부터 나는 레지던스에 돌아가지 않아요. 구간 프로젝트에 대한 내 지지도 철회하겠습니다. 태겸이 처음으로 다급하게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서윤 씨, 내 이름을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적어도 지금은. 서윤이 보안실을 나서려는 순간 태겸이 문 앞을 막았다가 곧 스스로 비켜섰다. 계약서에 적힌 조항 때문인지 그녀의 눈빛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손을 뻗지 않은 채 말했다. 차민준이 지금 당신 회사의 디자인을 신규 법인으로 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혼자 대응하면 위험합니다. 서윤은 문손잡이를 잡은 채 돌아보았다. 그 말을 들으면 내가 다시 당신 옆에 설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당신은 항상 사실을 골라서 말했죠.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을 만큼만. 그녀는 문을 열고 나갔다. 복도 끝에는 수십 명의 기자가 기다리고 있었고 서윤이 모습을 드러내자 질문이 폭발했다. 그녀는 잠시 멈춘 뒤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계약 결혼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계약이
차민준 씨의 외도와 회사 탈취 계획을 없던 일로 만들진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저는 명화 호텔이나 차태겸 대표의 보호 없이 윤술 아틀리에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겠습니다. 기자들이 태겸과의 관계를 묻자 서윤은 더 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경호 차량 대신 은정이 몰고 온 작은 승용차에 올라탔다. 차가 호텔을 빠져나갈 때 태겸은 유리창 너머에 홀로 서 있었다. 그는 그녀를 붙잡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 민주는 이미 임시 이사회를 소집해 윤술의 디자인 사용권을 별도 법인으로 이전하는 안건을 올리고 있었다. 서윤에게 남은 시간은 사흘뿐이었다. 이번에는 누구도 그녀를 위해 문을 열어주지 않을 것이었다. 그리고 그녀 역시 누구도 자신의 뒤에서 문을 열게 두지 않을 생각이었다. 윤술 아틀리에로 돌아온 서윤은 사무실 문을 잠그지 않았다. 기자들이 건물 앞을 지키고 있었고 거래처에서는 계약 해지 문서가 계속 도착했으며 임시 이사회가 열리기까지 남은 시간은 사흘도 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법무법인에 전화를 거는 것도 언론 대응문을 작성하는 것도 아니었다. 서윤은 작업실 중앙에 긴 재단 테이블 앞에 직원들을 모았다. 은정을 비롯한 12명의 직원들은 불안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몇 사람은 이미 다른 회사의 제안을 받은 상태였고 몇 사람은 이번 달 급여가 지급될 수 있을지조차 걱정하고 있었다. 서윤은 준비해온 서류를 내려놓고 허리를 숙였다. 미안합니다. 회사가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여러분에게 모든 사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믿어야 할지 판단하지 못했고 혼자 통제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은정이 급히 대표님이 사과할 일이 아니에요. 라고 말했지만 서윤은 고개를 저었다. 유나리가 파일을 가져갈 수 있었던 건 내가 그녀를 의심하면서도 여러분과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차민준이 계약서를 조작하려 했다는 것도 차태겸 대표와 조건부 약혼을 준비했다는 것도 숨겼습니다. 내가 사람을 지키겠다는 이유로 선택권을 주지 않은 점에서는 그 사람과 다르지 않았어요. 작업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서윤은 계약 중단 통지서와 현재 잔액 남은 주문량을 모두 공개했다. 회사를 떠나고 싶은 사람은 오늘 결정해도 됩니다. 퇴직금은 개인 자산을 처분해서라도 지급하겠습니다. 남는 사람에게도 승리를 약속할 수는 없어요. 다만 이번에는 누구도 모르게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한참 뒤 은정이 서류철을 덮으며 말했다. 그럼 먼저 우리가 가진 걸 전부 확인해요. 질지 이길지는 그 다음에 결정하고요. 직원들이 하나씩 자리에 남았다. 서윤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혼자 싸우지 않는다는 것이 약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직원들은 밤낮을 나누어 윤슬의 디자인 기록과 계약 문서를 정리했다. 각 드레스의 최초 스케치 날짜, 원단, 발주 내역 수정 파일에 생성시간 샘플 제작에 참여한 재단사의 작업일지까지 하나씩 연결되었다. 나리가 복사해간 도안은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윤슬 내부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완성한 결과물이었고 모든 과정에 명확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문제는 민준이 추진한 신규 법인이었다. 그는 윤슬과 명화호텔의 공동 브랜드를 준비한다는 명목으로 또한 사용 동의서를 만들었지만 실제 계약 대상은 호텔이 아니라 세림 웨딩 파트너스라는 별도 회사였다. 대표자는 민준의 대학 동문이었고 주요 주주는 그의 측근들이었으며 회사가 설립된 시점은 결혼식보다 4달 전이었다. 은정이 자료를 바라보며 말했다. 처음부터 대표님과 결혼한 다음 디자인을 이쪽으로 넘길 생각이었네요. 서윤은 부속 문서의 작은 글씨를 손가락으로 짚었다. 계약이 체결되면 윤슬은 디자인 제공 의무를 지지만 신규 법인이 얻은 수익에 대한 감사 권한은 없었다. 결혼이 끝나거나 서윤이 경영에서 물러날 경우에도 사용권은 10년 동안 유지되도록 되어 있었다. 민주는 나와 평생 살 생각도 없었어요. 서윤이 낮게 말했다. 결혼은
이 조항에 서명을 받기 위한 기간만 필요했겠죠. 더 충격적인 것은 그녀의 아버지 한정우가 사전 동의서에 자문인으로 서명했다는 사실이었다. 은정이 조심스럽게 대표님 아버지까지 알고 있었을까요? 라고 물었지만 서유는 잠시 문서를 바라보다가 답했다. 어디까지 알았는지는 직접 물어봐야 해요. 하지만 모른 채 서명했다면 무책임한 거고 알고 했다면 공범이에요. 어느 쪽이든 덮어둘 이유는 없어요. 둘째 날 아침 서유는 아버지를 윤술에 비어있는 상담실로 불렀다. 정우는 딸과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민준이 일이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다고 변명했다. 서유는 세림 웨딩 파트너스의 서류를 그의 앞에 놓았다. 이 회사가 명화 호텔과 무관하다는 걸 알고 서명했어요. 정우는 이마에 땀을 닦으며 차병국 부회장이 나중에 호텔 계열사로 편입할 거라고 했어. 네가 디자인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경영을 맡아주겠다고도 했고 라고 말했다. 그래서 엄마 회사의 디자인을 10년 동안 사용할 권리를 넘겼어요. 안정적인 집안에 들어가면 편해질 줄 알았다. 서윤의 입술에 씁쓸한 미소가 떠올랐다. 민준도 태겸도 아버지도 모두 자신을 위해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들이 말하는 보호 속에는 언제나 자신의 의지가 빠져 있었다. 아빠는 엄마가 죽고 나서도 똑같았어요. 내가 힘들어 보인다는 이유로 새 경영진을 데려왔고 내가 반대하자 어린애처럼 굴지 말라고 했죠. 이번에는 결혼하면 편해질 거라면서 내 회사를 넘기려고 했고요. 정우가 다급히 서윤아, 나는 네가 무너지는 걸 보고 싶지 않았어 라고 말하자 그녀는 차분히 대답했다. 무너질지 버틸지는 내가 결정할 일이었어요. 서윤은 그에게 이사회에서 자신이 서명한 과정을 사실대로 증언하라고 요구했다. 정우는 한참 망설였지만 끝내 고개를 끄덕였다. 딸의 용서를 얻기 위한 선택은 아니었다. 거짓말을 계속하면 자신 역시 민준의 계획에 이용당했다는 사실이 공개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서윤은 그 동기가 비겁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증언의 가치와 사람에 대한 용서는 별개의 문제로 남겨두었다. 같은 날 오후 나리는 민준이 머물고 있는 호텔 스위트룸을 찾아갔다. 그녀는 자신이 총괄 디렉터가 될 것이라고 믿었던 신규 브랜드의 발표 자료에서 자신의 이름이 완전히 빠져 있는 것을 발견한 상태였다. 민준은 넥타이를 매며 무심하게 말했다. 지금은 내 이름을 앞에 세울 때가 아니야. 디자인 절도 논란이 정리되면 나중에 넣어줄게. 나리는 그의 책상 위에 놓인 책임 확인서를 집어들었다. 문서에는 유나리가 개인적인 욕심으로 윤슬의 자료를 빼돌렸으며 민준과 신규 법인은 이를 몰랐다는 진술이 작성되어 있었다. 아래에는 나리의 서명란까지 준비되어 있었다. 이게 뭐야? 민준은 귀찮다는 듯 한숨을 쉬었다. 한동안 해외에 나가 있어. 변호사가 형사 책임은 최소화해 줄 거야. 당신은 내가 혼자 훔친 걸로 만들려는 거야. 실제로 네가 복사했잖아. 나리는 손을 떨며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이 가져오라고 했어. 한서윤의 디자인을 먼저 공개하면 우리 것이 될 수 있다고 했잖아. 녹음이라도 했어. 민준의 입가에 비웃음이 번졌다. 네가 가진 건 내가 보낸 모호한 메시지뿐이야. 파일을 직접 빼낸 사람도 너고 결혼식장에 드레스를 입고 나타난 사람도 너야. 사람들이 누구 말을 믿겠어. 그제야 나리는 자신이 연인이 아니라 언제든 버릴 수 있는 증거품이었다는 사실을 완전히 이해했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대신 책상 위에 놓인 민준의 태블릿을 바라보았다. 화면에는 세림 웨딩 파트너스의 지분 구조와 병국에게 보고할 발표 자료가 열려 있었다. 나리는 민준이 욕실로 들어간 사이 자료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그가 보관해둔 계약서, 원본과 지시 메시지를 복사했다. 방을 나서기 전 그녀는 책임 확인서를 찢지 않았다. 민준이 자신이 함정에 빠졌다는 사실을 최대한 늦게 알도록 서류를 제자리에 놓았다. 나리는 그날 밤 윤슬의 문을 두드렸다. 직원들이 그녀를 보고 날카롭게 경계하자 서윤은 직접 문을 열었다. 나리는 가방에서 저장 장치와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민준 씨가 세림 웨딩 파트너스를 자기 회사로 만들려고 했다는 증거야. 내 아버지 서명을 받는 과정도 여기 있어. 그리고 내게 디자인을 가져오라고 지시한 메시지 원본도 복원했어. 서유는 자료를 확인하면서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나리는 씁쓸하게 웃었다. 이걸 주면 용서해 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다행이네. 그럴 생각 없으니까. 서윤의 말에 나리의 눈이 붉어졌지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난 네가 날 무시한다고 믿었어. 그런데 사실은 네가 무슨 말을 해도 내가 듣고 싶은 방식으로 바꿔들었던 것 같아. 민준 씨가 내 재능을 알아본 게 아니라 내 열등감을 이용한 것도 이제 알아. 서윤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네가 재능이 없었던 건 아니야. 하지만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 때문에 남의 것을 훔친 순간 네가 원하던 이름도 스스로 망가뜨렸어. 나리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변명하지 않았다. 내가 해야 할 증언이 있으면 할게. 그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네가 한 일에 책임지기 위해서 해. 서유는 저장 장치를 은정에게 넘겼다. 두 사람의 우정은 이미 돌아갈 수 없었다. 그러나 서유는 처음으로 배신한 사람을 완전히 악한 괴물로 만들지 않고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나리 역시 모든 것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더 큰 거짓말의 도구가 되는 일을 멈출 기회를 얻었다. 임시 이사회 당일 명화호텔 구관 그랜드홀은 신규 웨딩 브랜드 발표장으로 꾸며져 있었다. 복원공사는 중단된 채 낡은 벽면 위로 거대한 화면과 광고 배너가 세워졌고 무대 중앙에는 윤슬에서 훔친 도안을 바탕으로 제작된 드레스가 전시되어 있었다. 민주는 그 공간을 철거한 뒤 새로운 쇼핑시설과 웨딩센터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는 자신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 했다. 서윤과 태겸의 계약 결혼을 경영권 탈취 음모로 규정하고 자신은 명화호텔을 지키기 위해 사생활의 잘못을 인정하는 후계자로 연출할 생각이었다. 이사회와 기자들이 모두 모이자 민주는 단상에 올라 말했다. 저는 개인적인 실수로 가족과 회사를 실망시켰습니다. 그러나 차태겸 대표는 그 실수를 이용해 사전에 준비한 계약 결혼을 실행하고 호텔의 핵심 사업을 장악하려 했습니다. 화면에는 유출된 혼인 계약서가 나타났다. 이어서 나리의 이름이 빠진 신규 브랜드와 구관 철거 계획이 공개되었다. 윤슬 아틀리에의 일부 디자인은 공동 개발 과정에서 적법하게 제공받았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명화호텔은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시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발표가 끝나려는 순간 행사장 뒤편의 문이 열렸다. 서유는 윤슬 직원들과 함께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웨딩드레스가 아닌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두꺼운 자료철 하나만 들려 있었다. 민준이 표정을 굳히며 초대받지 않은 사람을 드린 겁니까? 라고 묻자 서유는 차분하게 답했다. 내 디자인이 전시된 자리에 들어오는데 초대가 필요해. 서유는 무대에 올라 전시된 드레스에 안감을 뒤집었다. 그곳에는 나리와 민준 측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작은 자수 표식이 남아 있었다. 윤슬은 샘플마다 원단 주문 번호와 최초 제작자의 식별 기호를 안쪽 솔기에 넣었다. 화면에는 같은 번호가 기록된 발주서와 작업 일지, 수정 파일의 생성 기록이 차례로 나타났다. 서유는 하객들을 향해 말했다. 이 드레스는 공동 개발품이 아닙니다. 윤슬 아틀리에의 구관 복원 컬렉션을 위해 우리 직원들이 제작한 샘플입니다. 유나리 씨가 파일을 복사한 날짜와 세림 웨딩 파트너스가 샘플 제작을 의뢰한 날짜 사이에는 하루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민준이 유나리 개인의 절도일 뿐 우리와는 관계없다고 반박하자 서유는 그가 나리에게 보낸 메시지를 공개했다. 어머니의 초기 스케치까지 확보해라. 어머니의 초기 플라닝 메시지를 궁금히 먼저 발표하면 시장에서는 우리 디자인으로 기억한다. 나리는 객석 뒤편에서 일어나 자신의 행위를 인정했다. 제가 파일을 복사했습니다. 하지만 차민준 전무의 지시를 받았고 신규 브랜드 총괄 자리를 약속받았습니다.
문제가 생기자 모든 책임을 제게 떠넘기려 했습니다. 민주는 그녀를 향해 거짓말하지 마 라고 소리쳤지만 서유는 세림 웨딩 파트너스의 지분 구조와 책임 확인서를 함께 화면에 띄웠다. 이어 아버지 정우가 단상으로 나와 병국 측의 설명만 믿고 서명했으며 실제 사용권의 범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서유는 그를 감싸지 않았다. 한정우 자문 역시 자신의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자료들은 제 결혼이 사랑이나 가족 결합이 아니라 윤슬의 디자인 권리를 이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병국은 자리에서 일어나 발표를 중단시키려 했지만 이사들의 반응은 이미 달라져 있었다. 세림 웨딩 파트너스가 호텔의 공식 계열사가 아니라 민준 개인의 이익을 위한 회사라는 사실이 확인되자 그를 지지하던 사람들조차 서류를 다시 살피기 시작했다. 서유는 마지막 자료를 띄웠다. 그것은 구관 철거 이후 예상되는 단기 수익과 보존 사업의 장기가치 비교표였다. 태겸이 준비했던 기존 자료가 아니라 윤슬 직원들과 독립적인 회계자문사가 다시 계산한 결과였다. 구관은 단순한 낡은 연회장이 아니었다. 명화호텔의 역사와 초기 웨딩 산업 기록이 남아 있었고 보존된 공간을 윤슬의 전시와 맞춤 예식에 활용할 경우 철거하지 않고도 지속적인 수익을 낼 수 있었다. 서유는 말했다. 저는 차태겸 대표와의 관계 때문에 이 공간을 보존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장소가 가진 가치와 사업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지지합니다. 그러나 그 결정을 위해 한 가지 사실을 더 공개해야 합니다. 태겸은 객석 앞줄에서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서유는 결혼식 날 서쪽 출입문의 보안 기록과 경호팀 지시 문서를 화면에 올렸다. 장내가 다시 술렁였다. 유나리 씨가 결혼식장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차태겸 대표가 출입문을 열고 경호팀이 제지하지 않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는 제 배신을 막지 않았고 오히려 가장 공개적인 순간에 터지도록 조정했습니다. 민준의 얼굴에 잠시 승리의 기색이 떠올랐다. 보셨습니까? 결국 삼촌이 전부 꾸민 겁니다. 하지만 서유는 곧바로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의 외도와 회사 탈취 계획을 꾸민 사람은 차태겸 대표가 아닙니다. 그는 이미 존재하던 배신을 자신의 목적에 이용했습니다. 당신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도 그의 책임이 작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사들은 태겸에게 해명을 요구했다. 그는 단상으로 올라오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난 채 말했다. 한서윤 대표가 공개한 내용은 사실입니다. 유나리가 결혼식장에 들어오도록 지시했고 그녀의 불안을 자극할 정보를 간접적으로 전달했습니다. 병국이 비웃으며 대표가 사적인 감정으로 회사 인력을 이용했다는 걸 인정하는 건가? 라고 묻자 태겸은 흔들리지 않았다. 인정합니다. 그 판단으로 한서윤 대표의 선택권을 침해했고 호텔의 보안 체계를 개인적인 목적에 사용했습니다. 그에 따른 조사를 받겠습니다. 그는 이사회 사무국을 향해 구관 프로젝트와 윤슬 관련 안건에 대한 자신의 의결권을 모두 회피하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보건 여부를 독립위원회와 외부 전문가의 평가에 맡기고 조사 기간 동안 대표 권한 일부를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민준이 당황해 삼촌이 물러나면 아버지가 다시 결정권을 갖습니다. 라고 말하자 태겸은 차갑게 대답했다. 네가 불법적인 방식으로 얻은 결정권은 누구에게도 돌아가지 않는다. 태겸은 서윤을 바라보았지만 도움을 청하거나 용서를 요구하지 않았다. 이번 결정은 한 대표가 아니라 제가 해야 할 책임입니다. 이사회는 긴 논의 끝에 민준의 직무를 즉시 정지하고 세림 웨딩 파트너스와 관련된 내부 감사를 개시하기로 했다. 디자인 사용권 이전안은 무효 처리되었고 병국이 추진한 구간 철거 계획도 독립평가가 끝날 때까지 보류되었다. 나리는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는 진술서를 제출했으며 윤슬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절차에 협조하기로 했다. 회의가 끝난 뒤 사람들은 하나둘 홀을 떠났지만 서유는 어머니의 이름이 새겨진 낡은 명판 앞에 남아 있었다. 잠시 후
태겸이 몇 걸음 떨어진 곳에 멈춰 섰다. 그는 더 가까이 다가오지 않았다. 오늘 저까지 공개하지 않아도 차민준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서유는 명판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당신 일을 숨긴 채 내 권리를 되찾으면 또 다른 거짓말 위에 서게 되니까요. 저를 잃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서유는 그제야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아직도 그 질문을 잘못하고 있어요. 내가 진실을 말하면 당신을 잃는 게 아니라 당신이 한 일 때문에 이미 나를 잃은 거예요. 태겸의 얼굴에 고통이 스쳤지만 그는 변명하지 않았다. 알고 있습니다. 정말 안다면 이제 나를 기다리지도 마세요. 기다린다는 말로 빚을 만들지 말고 내가 돌아오길 기대한다는 이유로 달라진 척 하지도 마요. 태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겠습니다. 그는 자신이 보관해온 어머니의 스케치 원본이 든 상자를 명판 아래에 놓았다. 이것은 처음부터 당신 것이었습니다. 돌려주는데 조건은 없습니다. 서유는 상자를 받았지만 그의 손을 잡지 않았다. 태겸은 더 말하지 않고 홀을 떠났다. 며칠 뒤 독립위원회는 구관이 보존 가치와 사업성을 모두 갖추었다는 예비 결론을 내렸다. 윤슬 아틀리에의 디자인 권리는 법적으로 다시 확인되었고 떠났던 거래처 중 일부가 계약 재개를 문의해왔다. 그러나 서유는 승리했다는 기분보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창문을 처음 연 듯한 낯선 감각을 느꼈다. 그녀는 직원들에게 모든 계약 조건을 공개했고 새로운 컬렉션의 저작권을 회사와 참여 디자이너가 함께 명확히 나누도록 규정을 바꾸었다. 나리의 이름은 훔친 디자인에서 지워졌지만 그녀가 실제로 참여했던 과거 작업에서는 삭제하지 않았다. 잘못을 처벌하는 것과 존재 전체를 부정하는 것은 달랐다. 서유는 태겸이 떠난 뒤 한 번도 그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태겸 역시 경호원을 보내거나 사무실 앞에 나타나지 않았고 언론을 움직여 자신을 변호하지도 않았다. 그는 약속대로 조사에 응했고 구관의 모든 결정에서 물러났다. 서유는 그 변화가 자신을 되찾기 위한 또 다른 전략인지 알 수 없었다. 그래서 판단을 서두르지 않았다. 이번만큼은 누구의 계획도 아닌 자신의 시간 속에서 답을 찾고 싶었다. 그녀는 복원 준비가 다시 시작된 그랜드홀 한가운데 서서 찢어진 결혼식에서 시작된 싸움은 끝나가고 있었지만 계약서에 적힌 결혼의 종료일까지는 아직 몇 달이 남아 있었다. 그 시간이 끝났을 때 자신이 돌려줄 것이 반지뿐일지 아니면 두려움 때문에 외면했던 마음까지 함께 마주하게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명화호텔 구간의 복원 공사가 다시 시작된 지 6달이 지났다. 낡은 벽면은 가능한 한 원형을 유지한 채 보강되었고 흰천에 가려져 있던 샹들리에는 오래된 유리 조각 하나까지 복원 전문가의 손을 거쳤다. 한미경의 첫 웨딩쇼 기록은 그랜드홀 입구에 작은 전시 공간으로 남았으며 윤술 아틀리에는 호텔의 임대 공간을 사용하는 대신 독립된 사업자로서 별도의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서에는 명화 호텔이 디자인과 경영에 개입할 수 없다는 조항이 가장 먼저 적혀 있었다. 서유는 모든 문장을 직원들과 함께 검토했고 주요 결정은 회의록으로 남겼다. 과거의 그녀였다면 정보를 나누는 일이 통제력을 잃는 것처럼 느껴졌겠지만 이제는 오히려 반대였다. 함께 알고 함께 선택할 때 책임도 더 분명해졌다. 윤슬은 무너진 신뢰를 단숨에 회복하지 못했지만 도난된 디자인의 권리가 인정되고 작업 과정이 공개되자 고객들은 조금씩 돌아왔다. 새 컬렉션의 예약은 예상보다 빠르게 찼고 서유는 어머니의 이름만으로 회사를 지키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직원들의 이름을 각 작품 설명에 함께 올렸다. 누구도 또 다른 유나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그들의 몫이었던 이름을 돌려주기 위해서였다. 민주는 세림 웨딩 파트너스와 관련된 내부 조사 결과 직무에서 해임되었고 후계 구도에서도 제외되었다. 그가 추진했던 계약은 대부분 취소되었으며 일부 손해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책임을 져야 했다. 병국 역시 관리 책임을 이유로 주요 사업의 의사결정권을 잃었다. 언론은 처음에는 차씨 집안의 몰락이라며
자극적인 제목을 붙였지만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의 관심은 다른 사건으로 옮겨갔다. 나리는 윤슬의 파일을 무단으로 복사한 사실과 민준의 지시에 따라 샘플 제작을 시도한 일을 인정했다. 그녀는 손해배상 절차에 협조하고 패션 업계를 떠났다. 출국 전날 나리는 윤슬 앞으로 짧은 편지 한 통을 보냈다. 용서를 구하는 문장은 없었다.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그 이유가 결코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내용만 적혀 있었다. 서윤은 편지를 읽은 뒤 서랍에 넣었다. 은정이 답장하지 않으실 거예요. 라고 묻자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아니에요. 언젠가 답하고 싶은 날이 오면 그때 할 거예요. 미움에서 벗어난다고 해서 반드시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것은 아니었다. 어떤 인연은 용서보다 거리를 두는 것이 더 정직한 결말이었다. 태겸은 조사 기간 동안 대표 권한의 상당 부분을 내려놓았다. 그는 호텔 보안 체계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이용한 책임을 인정했고 이사회가 내린 감봉과 권한 제한 조치를 받아들였다. 언론 앞에서 서윤을 위해 그랬다는 말을 반복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는 공식 입장문에서 보호라는 명분으로 타인의 의사결정에 개입한 자신의 판단이 잘못이었다고 밝혔다. 그 뒤로 태겸은 서윤의 사무실에도 작업실에도 찾아오지 않았다. 구관보건회의에서 두 사람이 마주칠 때마다 그는 정해진 안건만 이야기했고 개인적인 대화는 먼저 시도하지 않았다. 서윤이 늦게까지 남아있어도 차량을 보내지 않았고 누군가 그녀를 비난하는 기사를 써도 몰래 삭제시키지 않았다. 처음 몇 달 동안 서윤은 오히려 그 침묵을 의심했다. 언젠가 더 큰 행동을 하기 위해 기다리는 것은 아닌지, 자신이 먼저 흔들리기를 계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경계했다. 그러나 태겸은 정말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모르는 곳에서 달라진 척하지도 않았다. 호텔의 중요한 사안에서 직원들의 이견을 직접 듣기 시작했고 자신이 내린 결정의 근거를 문서로 공개했으며 반대 의견을 낸 사람을 인사에서 배제하지 않았다. 서윤은 그 변화가 자신에게 보이기 위한 연기가 아니라는 것을 아주 천천히 확인했다. 혼인계약 종료를 한 달 앞둔 어느 날 서윤은 구관 복원 현장에서 태겸과 단둘이 남게 되었다. 작업자들이 모두 퇴근한 뒤였고 새로 복원된 샹들리에 시험 점등만 남아있었다. 불이 하나씩 켜지자 오래된 유리 장식이 부드러운 빛을 흩뿌렸다. 태겸은 객석 뒤편에서 조명 상태를 확인했고 서윤은 무대 위에 서서 어머니의 첫 쇼 사진과 같은 각도를 바라보았다. 잠시 뒤 태겸이 가까이 왔지만 일정한 거리를 두고 멈췄다. 혼인계약 종료일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그의 말에 서윤은 천천히 돌아보았다. 태겸은 서류 봉투를 내밀며 덧붙였다. 당신이 따로 변호사를 선임해도 됩니다. 재산이나 윤슬에 관한 권리는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혼인기간 중 발생한 공동비용도 제가 부담한 부분을 돌려받지 않을 겁니다. 서윤은 봉투를 받지 않은 채 물었다. 이혼을 원해요. 태겸은 한동안 그녀를 바라보다가 솔직하게 말했다.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것도 하지 않죠? 제가 원한다는 이유로 당신이 선택할 길을 줄이는 행동은 다시 하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굳어 있었다. 기다리겠다는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이 당신에게 빚이 될 수 있다는 걸 이제 압니다. 저는 이혼 서류를 준비했고 당신이 서명하면 받아들이겠습니다. 서윤은 그제야 봉투를 받았다. 종이의 무게는 가벼웠지만 손바닥 위에서는 이상할 만큼 묵직했다. 태겸은 그녀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 적어도 용서를 얻기 위한 방식으로 사과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한 일을 다시 설명하지도 좋은 결과가 있었음을 강조하지도 않았다. 서윤은 오랫동안 듣고 싶었던 말을 스스로 먼저 꺼냈다. 왜 그랬어요? 지금이라면 다르게 대답할 수 있어요. 태겸은 피하지 않았다. 당신을 잃을까봐 두려웠습니다. 차민준과 결혼하면 다시는 제게 기회가 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묻는 대신 제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도록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말했다. 그때 저는 사랑한다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당신을 믿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스스로 빠져나올 능력도 저를 선택하지 않을 권리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다. 이제는요. 이제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당신의 결정 위에 설 자격은 없다는 걸 압니다. 태겸은 그녀를 향해 손을 내밀지 않았다. 당신이 떠나면 아프겠지만 그 아픔을 이유로 붙잡지는 않겠습니다. 서윤은 그 말이 완전한 변화의 증거라고 단정하지 않았다. 사람은 한 번의 깨달음으로 새로 태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6달 동안 태겸은 같은 선택을 반복해서 증명해왔다. 놓아주는 선택, 설명하는 선택, 반대 의견을 견디는 선택이었다. 계약 종료일 아침, 서윤은 변호사 사무실이 아니라 복원이 끝난 그랜드 홀로 태겸을 불렀다. 홀 안에는 하객도 기자도 차씨 일가도 없었다. 창문으로 들어온 햇빛이 빈 의자 사이에 길게 누워 있었고 무대 위에는 작은 테이블 하나만 놓여 있었다. 태겸이 도착하자 서윤은 결혼식 날 받았던 약혼 반지를 꺼냈다. 그 반지는 여전히 어머니의 오래된 스케치와 닮아 있었다. 이건 돌려줄게요. 서윤이 말하자 태겸은 표정을 감추지 못한 채 반지를 받아들었다. 그러나 그는 이유를 묻지 않았다. 서윤은 그 침묵을 확인한 뒤 다른 상자를 꺼냈다. 안에는 화려하지 않은 2개의 반지가 들어있었다. 윤슬의 금속 장식, 장인이 남은 재료로 만든 단순한 디자인이었다. 서윤은 하나를 들어 태겸에게 보여주며 말했다. 첫 번째 약혼은 살아남기 위한 전략이었어요. 당신은 내가 가장 약한 순간을 이용했고 나는 당신의 권력을 이용했죠. 그 관계를 그대로 두고 다시 시작할 수는 없어요. 태겸의 눈빛이 흔들렸지만 그는 여전히 기다렸다. 그래서 계약은 끝낼 거예요. 대신 새로운 조건을 제안하려고요. 서로의 정보를 숨기지 않을 것, 보호한다는 이유로 상대를 대신해 결정하지 않을 것, 문제가 생기면 혼자 답을 정해놓지 말고 먼저 말할 것. 서윤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그리고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사람을 매일 다시 선택할 것. 태겸은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나. 그가 겨우 입을 열었을 때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거칠었다. 그 조건을 제가 받아들여도 됩니까? 서윤은 희미하게 웃었다. 이번에는 내가 먼저 물었잖아요. 태겸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다. 서윤이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반지를 그녀의 손가락에 끼웠다. 크기는 조금 느슨했다. 태겸이 당황해 반지를 빼려 하자 서윤은 손을 오므렸다. 이번에는 일부러 정확하게 재지 않았어요. 불편할 텐데요. 조정하면 돼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맞아야 하는 건 아니니까. 그 말에 태겸은 처음으로 소리 없이 웃었다. 서윤도 그의 손에 다른 반지를 끼워주었다. 태겸은 그녀의 손을 잡기 전에 잠시 멈췄다. 서윤이 먼저 손가락을 엮자 그제야 힘을 주었다. 사랑한다고 말해도 됩니까? 그가 묻자 서윤은 고개를 기울였다. 말하는 건 자유예요. 내가 같은 말을 해야 할 의무는 없고요. 태겸이 알고 있습니다 라고 답하자 그녀는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갔다. 그래도 오늘은 말해줄게요. 사랑해요. 하지만 그 말이 당신을 용서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용서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에 따라 계속 달라질 거예요. 태겸은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려다 멈추고 허락을 구하듯 바라보았다. 서윤이 눈을 감자 그는 아주 조심스럽게 입술을 내렸다. 두 사람의 두 번째 결혼식은 한 달 뒤 같은 그랜드 홀에서 열렸다. 첫 번째 행사처럼 재계 인사와 기자들이 가득하지 않았다. 윤슬 직원들과 호텔 복원팀 두 사람에게 서윤은 어머니의 스케치를 바탕으로 만들었지만 과거의 디자인을 그대로 복제하지 않은 드레스를 입었다. 드레스 안쪽에는 참여한 모든 직원의 이름이 작은 실로 수놓아져 있었다. 줄에도 거창한 축사도 없었다.
두 사람은 서로가 작성한 짧은 약속을 읽었다. 태겸은 상대를 지키기 위해 먼저 통제하지 않고 알지 못하는 것을 인정하며 두려울 때 숨기지 않고 말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유는 상처받지 않기 위해 먼저 관계를 거래로 바꾸지 않고 도움을 약함으로 여기지 않으며 마음을 닫기 전에 상대에게 설명할 기회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식이 끝난 뒤 정우는 딸에게 가까이 왔지만 변명하지 않았다. 그는 그동안 자신의 이름으로 보유했던 윤슬의 일부 권리를 모두 서윤에게 이전했다는 서류만 건넸다. 서윤은 그를 바로 용서하지 않았지만 서류를 받으며 말했다. 앞으로는 내 결정을 묻고 나서 도와주세요. 정우는 눈시울을 붉힌 채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뒤 차씨 일가의 공식 식사 자리에서 서윤은 오랜만에 민준과 마주쳤다. 직함을 잃은 그는 이전보다 수척해져 있었지만 여전히 자존심을 완전히 버리지는 못한 얼굴이었다. 잊고 병국이 엄한 시선으로 바라보자 민준은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나 서윤과 태겸에게 허리를 숙였다. 작은 아버지, 작은 어머니, 오셨습니까? 과거라면 하객들 앞에서 자신을 짓밟았던 남자가 결국 숙모라고 부르는 순간에 통쾌함을 느꼈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서윤은 그의 굴욕을 오래 즐기지 않았다. 앉아요. 호칭 하나로 당신이 한 일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더 높은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니까. 민주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서윤은 그를 용서하지 않았지만 더 이상 그의 패배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할 필요도 없었다. 식사가 끝난 뒤 태겸은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서윤에게 물었다. 오늘은 제가 먼저 문을 열어도 됩니까? 서윤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웃었다. 물어봤으니 괜찮아요. 태겸이 버튼을 누르자 문이 천천히 열렸다. 그는 안으로 먼저 들어가지 않고 서윤이 선택하기를 기다렸다. 그해 겨울 명화 호텔 구간에서는 윤슬의 새로운 웨딩 컬렉션이 공개되었다. 서윤은 무대 뒤에서 모델들의 마지막 피팅을 확인한 뒤 조명이 켜지는 순간 객석을 바라보았다. 가장 앞줄에는 태겸이 앉아 있었지만 그는 그녀에게 손짓하거나 방향을 알려주지 않았다. 그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주듯 조용히 시선을 맞추고 있었다. 서윤은 어머니의 이름이 새겨진 명판을 지나 무대 중앙으로 걸어나갔다. 첫 번째 결혼식 날, 그녀는 배신당하지 않기 위해 마이크를 들었고 두 번째 약혼 날에는 자신의 선택을 되찾기 위해 반지를 건넸다. 이제 그녀는 누군가의 아내나 누군가에게 버림받은 신부가 아니라 자신의 이름으로 완성한 작품 앞에 서 있었다. 박수가 시작되자 태겸도 자리에서 일어났다. 서윤은 그를 향해 미소 지었지만 곧 객석 전체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삶은 더 이상 한 사람의 사랑이나 배신으로 정의되지 않았다. 무대에서 내려온 뒤 태겸이 손을 내밀자 서윤은 잠시 그 손을 바라보았다. 잡지 않아도 되는 손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기꺼이 잡았다. 이번에는 누구도 출입문을 열어두지 않았고 누구도 그녀가 걸어갈 길을 미리 정하지 않았다. 한서윤은 자신이 고른 사람과 자신이 고른 방향으로 천천히 함께 걸어나갔다.